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세계 5위 안에 든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교육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당연히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OECD가 2022년에 발표한 Education at a Glance 보고서를 보면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중에서 무려 약 70%가 대학교 이상을 이수했다고 해요. 와, 10명 중에 7명이 대학교 이상을 이수했다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수치는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 1위인데요. 참고로 OECD 평균은 약 47%라고 하니까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특히 중고등학생 때 이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적어도 대학교는 졸업해야지 라는 말을 말이죠. 대학교 졸업은 기본이라는 생각이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네요. 물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다는 건 곧 기술, 연구,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자산이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학력 수준에 비해 청년 실업 문제, 과잉 경쟁, 그리고 때로는 학벌 중심 사회가 낳은 불평등 문제까지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나라라는 점, 이건 한국이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 개인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국의 교육 수준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디지털 강국이라는 별명답게 인터넷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은 진짜 빠르다라는 말을요. 근데 이게 체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수치로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먼저 인터넷 보급률부터 볼까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무려 99.9%래요. 와, 이건 거의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뜻이네요. 와, 진짜 짱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속도도 빠릅니다. 2024년 1월 기준 우클라의 스피드 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요. 모바일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 2위, 고정 인터넷 속도는 세계 4위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인터넷 보급률 뿐만 아니라 속도도 1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건 의외네요. 참고로 모바일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1위는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네요. 고정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칠레, 3위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여튼 인터넷 보급률은 1위, 속도는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IT는 물론 온라인 커머스 등의 산업 발전에 엄청난 경쟁력이 됐죠. 자, 한국의 빠른 인터넷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 보급률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잖아요.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전부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풍경이요. 글로벌 여론조사로 유명한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성인 인구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건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은 약 81%, 일본은 66% 수준이라고 해요.
이쯤 되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 괜히 붙은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바로 줄 서고 신기술 바로바로 적응하는 거 보면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는 정말 세계 최상위권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자랑 반, 걱정 반의 그림자가 있죠.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과잉 스트레스 같은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수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겠죠.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일상에 녹여낸 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계였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군사력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이라는 국제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종합 순위를 발표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200개국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상에서 군사력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높은 군사력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고 또 실제로 군 복무, 국방 예산, 자주 국방에 대한 투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죠.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네요.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형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외국 관광객들이 성형하러 한국에 오는 일도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되었고요. 실제로 성형 관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미지나 인식만 그런 줄 알았는데 통계적으로도 사실이더라고요. 국제성형외과 학회가 발표한 2021년 통계를 보면요.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약 9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을 성형수술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성형수술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외모가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걸 단순히 외모 지상주의의 결과라고만 보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성형은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이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 통계에는 고민도 함께 담겨 있죠. 예뻐지거나 멋있어지고 싶은 욕구가 지나쳐서 오히려 외모 불안감이나 자기 혐오, 심지어 성형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예요. 바로 한국의 자살률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7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당연 1위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극심한 경쟁과 학업에 대한 압박, 취업 스트레스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비교 문화, 성공 중심 문화와 실패에 대한 강한 낙인도 큰 원인이죠. 그래서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너무 슬픈 현실이죠. 저 또한 20대를 겪고 30대가 됐기에 왜 20대 때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속상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 노년층이라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소외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도 대응하고 있어요. 자살 예방 센터 확대,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 제도적인 노력도 하고 있죠. 분명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반의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 세우기식 교육, 고등학교 입시 지옥, 대학 졸업 후 취업 경쟁까지 삶 전체가 끊임없는 스펙 쌓기와 자기 증명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고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거기에 더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도 큰 문제입니다. 한 번의 낙오가 마치 인생 전체의 낙인처럼 작용하고 재도전할 기회도 그것을 응원해주는 문화도 아직은 부족하죠.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친구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지금까지 뭐 했냐? 그 나이 먹고 왜 아직 그 모양이냐? 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콘텐츠 제작할 때 꼭 직접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제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조용하고 무거웠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바로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이라고 하네요.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높은 수치고 38개국 중에서 무려 5위에 해당합니다. 와, 제가 한 주에 약 40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그리고 OECD 평균 기준과 비교해보니 1년 중에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남들보다 일을 더 하고 살고 있었군요. 거기에 출퇴근 시간이 저는 왕복으로 지금 현재는 약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와,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참고로 1위는 멕시코,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솔직히 야근, 주말 근무, 칼퇴는 꿈 이런 말들을 우리한텐 너무 익숙하잖아요. 업무가 끝나도 눈치 보다가 퇴근하고 쉬는 날에도 카톡 알림에 가슴 철렁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과연 이게 건강한 삶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로시간이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번아웃, 육아와 일의 균형 문제,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졌죠. 일과 삶의 균형.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아쉽기도 슬프기도 하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8번째 주제는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번에도 좀 무거운 주제지만 꼭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현실이죠.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네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라는 말이죠. 한국처럼 경제 규모도 크고 복지도 발전해온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건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 정책, 그리고 가족 중심 부양 문화가 무너진 현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젠 가족 구성 형태도 다양해졌고 청년들도 자기 삶을 챙기기가 버거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퇴한 노인들이 쉴 틈 없이 일터에 나서고 고령에도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게 아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된 거죠. 더 마음 아픈 건 이 빈곤이 외로움, 우울감, 그리고 자살률 증가로도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다룬 자살률 통계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저도 지금은 30대지만 저 또한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보면 참 씁쓸하네요. 자, 이제 9번째 항목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바로 출산율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평균 0.75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0.75명이라니. 사실상 한국은 세계 최초의 인구 자연 감소 국가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건 바로 높은 주거비, 양육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교육비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충분히 안전하고 여유로운 사회인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출산율 0.75.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기도 해요. 물론 정부는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보육 지원 같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장기적인 안정감, 그리고 아이를 낳고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바뀔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제도, 바로 건강보험과 의료 접근성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프면 동네 병원 가고 큰 병이면 대학병원도 거리낌 없이 찾아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3년 더 랜셋 퍼블릭 헬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과 질을 평가한 순위에서 세계 9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자랑할 만합니다. WHO와 OECD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98% 이상,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OECD 평균보다도 낮아서 아프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덜한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자 제가 생각해도 한국이 가진 가장 최고의 자랑이자 복지이자 실질적인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특정 병원만 많이 있는 현상이라거나 지역 간 극심한 의료 격차와 같은 이슈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 좋은 의료를 빠르고 싸게 그리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건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강점이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이 세계 5위권 안에 든 10가지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오늘은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나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그리고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